자, 그러면 이제 입금 보고서를 배웠으니까요. 우리 교재에 가서 지출결의서라는 또 다른 전표를 배워볼 건데, 사실 입금 보고서가 잘 이해가 되신 분들이라면 지출결의서도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력하는 틀 자체는 동일하게 생겼고요. 다만 개념만 뒤집어져 있는 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개념만 뒤집어질 뿐이고 입력하는 곳은 거진 차이가 없어요. 자, 한번 가서 볼게요. 자, 회계원의 패스트 엔트리라는 메뉴에서 이번에는 지출결의서라는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외상에 대해서 통장에서 돈을 보내셨다거나 뭐 회사 카드를 쓰셨다거나 이럴 경우, 즉 우리 회사에 돈을 썼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경우에 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 지출결의서라는 메뉴 잘 들어가서 항목을 잘 보시면요. 자, 아까 입금 보고서는 입금 계좌 코드였고 지출결의서는 출금 계좌 코드일 뿐입니다. 출금 계좌명, 계정 코드, 거래처, 금액 다 똑같죠.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교재에도 보시면 동일하게 써 있어요. 수수료 넣을 경우 지급수수료라는 계정으로 분기된다.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금 계좌 코드라는 부분에 더블 클릭해보면요. 자, 여기서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출금 계좌 코드라고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더블 클릭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계좌도 나오고 있지만요. 현금 시제도 나오고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입금 보고서를 배우면서 거래처라는 항목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주체였죠. 돈을 우리 회사에 보내준 주체. 자, 이런 걸 배우셨다면 여기도 이제 왜 여기서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좌 코드라고 메뉴가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좌도 나오고 현금이나 카드도 나오네요. 그럼 우리 이제 이 계좌 코드를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계좌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돈을 사용한 수단, 이렇게 접근을 하면 계좌 코드에 현금이나 카드가 나와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출금 계좌 코드는 돈을 쓴 수단이 뭐냐라는 걸 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신용카드로, 우리 법인 신용카드로 직원들이 점심을 사 먹었다라는 걸 입력해 볼게요. 자, 신용카드 넣어주시고, 자, 우리 지출결의서 같은 경우는 계정이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계정 코드 부분에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 밑으로 쭉 내리셨을 때 이런 식으로 이카운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회계 계정들이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을 꼭 넣어야 됩니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상황에는 입력할 수 있는 계정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안에서 회사 기준에 따라서 선택해서 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원들의 점심값 또는 뭐 간식값, 회식비 이런 것들, 즉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회사가 돈을 썼다라는 계정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법인카드를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돈을 썼고요. 자, 거래처를 입력하려고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가 뭐 회식을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간식을 사러 마트를 갈 때 지나가던 일회성 식당, 즉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다가 맛있어 보여서 들어갔어요 라고 이제 방문한 식당을 굳이 거래처 코드로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카운트 지출결의서나 입금 보고서라는 항목에는요, 거래처라는 항목이 필수값이 아닙니다. 필수값이 아니라는 건 굳이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데이터는 저장이 됩니다. 전표는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던 거래처니까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2만 원을 썼다라는 금액만 넣어도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겠죠. 그럼 거래처를 그렇게 다 그냥 비워서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왜 굳이 코드로 만들어야 되나요?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카운트에서 거래처 코드로 반드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메모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구분해야 되는 경우. 자, 첫 번째.
외상 관리를 하고 있다. 외상 관리를 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미수 미지급 관리죠. 나는 이 업체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팔았을 때요. 돈을 바로 받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수급 내역에 대해서 잔액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외상에 대해서 나중에 돈을 받으면 어느 업체의 외상을 깎을 거야라는 그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있어야 그 미수를 차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외상 관리하는 업체는 코드를 반드시 만드셔야만 원장이라던가 미수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증빙거래를 하는 업체입니다. 증빙거래. 자, 우리 대표적으로 회계 쪽에서 관리하는 증빙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자, 주로 이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세금, 계산서와 같은, 우리가 증빙거래를 왜 나중에 자료를 모으냐, 이제 뭐 부가세 관련돼서 나라에 신고하기 위해서 적격 증빙 자료를 모으고 있어야 돼요.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이 많죠. 그럴 경우 계산서 관련해서 입력하는 내역은요,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국세청에 이 세금 내역을 신고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거래처의 내역을 신고해야 됩니다라는 그 거래처 내역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증빙거래 관리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거래처 코드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이 회사는 단골 업체인 거예요. 단골.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회사가 이제 사무용품을 사오는 문구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엄청 큰 대형마트에 문구점이 있더라라고 해서 들어간 그 문구점은 굳이 코드로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한번 들린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 문구점은 예를 들어 우리 회사 건물 1층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용품을 살 때마다는 항상 거기에만 가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1층에 있는 문구점에서 지금 얼마치의 돈을 사용했냐라는 이력이나 또는 금액을 집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골, 즉 다르게 말하면 자주 가는 거래처. 자주 가는 거래처. 자주 가는 거래처는 거래처 코드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 업체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인 경우는 결국 어떤 경우죠? 크게 보면 우리가 이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을 항상 관리해야 되고, 또는 세무신고 관련해서 뭐 계산서나 이런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미수, 미지급, 원장이라는 출력물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업체는 코드화를 해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데이터 관리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우리는 그냥 지나가던 업체여서요, 굳이 코드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출 내역은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를 비워서 쓰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우리가 지나가던 GS 편의점에서 썼다, 코드꼴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라고 하시면 이 거래처 명에다가요, 왼쪽은 코드고요, 오른쪽이 이름입니다. 여기다가 GS 편의점. 네, 이런 식으로 메모처럼 거래처 명에다가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드를 비워놓고 거래처 명에다가만 썼다라는 의미는요, 단순 메모입니다. 코드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건 이 데이터를 뭔가 체계적으로 집계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기준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메모처럼 쭉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 내역을 딱 집계해서 쫙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냥 읽어보기 위한 목적이다. 그냥 우리가 출력물에 메모처럼 써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목적으로만 이제 이름을 따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금액 10,000원을 썼어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교재에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지출결의서가 입금보고서와는 다르게 거래처 항목을 좀 많이 써놨죠. 지출결의서에서 거래처 코드로 만들어야 될 경우가 여기 첫 번째예요. 외상거래를 한다거나 세금계산서 증빙 수령, 증빙거래를 한다. 또는 여기 교재에는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죠? 자주 가는 업체. 네,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거래처 코드로 만들어서
검색해서 입력하시는 구조로 전표를 쓰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른 일회성 거래처인데요 라고 하는 경우는, 또는 세금 계산서 증빙 수령 이런 거 안 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처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경우는 거래처 코드 없이 거래처 명으로만 직접 입력을 하시되, 이 입력하는 방식은 단순 메모일 뿐이다 라는 것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항목 이제 입금 보고서랑 비슷해서 그대로 쭉 지나갈 건데, 밑에 여기 하나 볼게요. 자, 지출결의서와 입금 보고서의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 정보라는 항목입니다. 자, 이 추가 정보라는 항목은 어디에 있냐면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지출결의서의 적요명 옆에 붙어 있어요. 추가 정보 입력. 자, 이 추가 정보 입력 버튼을 눌러보시면 뭘 넣어주시는 부분이냐면요, 부가세 정보를 기재하시는 부분이에요. 부가세 정보요? 자, 이거 왜 넣느냐 라고 궁금하실 텐데, 교재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과세 증빙 자료의 세부 내역을 입력한다. 자, 이런 과세 증빙 자료 왜 하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출에서 발생한 세금과 그 과정에서 매입으로 발생한 우리가 냈던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더 우리가 덜 낼 수 있나라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과세 증빙 자료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세 증빙 자료 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 정보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카드로 10,000원을 긁었는데 이거 과세 증빙 자료예요 라고 한다면 GS 편의점에 10,000원 금액 넣고요. 추가 정보 입력 버튼 눌러보시면 매입 종류, 제가 지금 카드를 사용했죠. 매입 종류는 카드 매입이고요. 자, 거래처는 GS 편의점, 아까 제가 앞에 써놨거든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 부가세 이제 10% 계산돼서 쪼개시는 거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자, 왜 빨간색 버튼이 뜨나요? 자, 과세 정보를 입력한다라는 것은 결국 과세 증빙 자료라서 우리가 부가세 관련돼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데이터예요. 근데 부가세 정보를 입력하려면 필수로 뭐가 있어야 되죠? 그 거래처에 사업자 번호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홈택스의 그 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GS 편의점은 우리 한 번 가는 업체라서 코드 안 만들 거예요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다시 또 이제 GS 편의점에 대한 거래처 코드를 다 생성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일회성 업체고 카드를 긁었다, 그리고 과세 증빙 자료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는요, 카드 결제를 하시고 나서 다음 페이지 교재 잠깐 가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카드 결제를 하셨을 경우 카드 매출 전표라고 해서 카드 영수증을 꼭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카드 영수증엔 반드시 뭐가 써 있어야 되냐면, 해당 카드를 긁은 거래처에 사업자 번호가 반드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자 번호 찾았으니까 과세 증빙 자료에 이 내역을 작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또 다 코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코드가 없어도 GS 편의점에 추가 정보로 과세 증빙 자료를 넣겠다. 그럼 카드 매입으로 바꾸신 다음에 영수증에 작성되어 있는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이쪽에다가 바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사업자 번호를 넣었다고 해서 이 사업자 번호로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나요? 이건 아니고요. 단순히 부가세 정보에 기재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사업자 번호만 작성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부가세 정보를 기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항목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선생님 도대체 뭔가요? 라는 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밑줄에다가 똑같이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자, GS 편의점 똑같이 금액 10,000원 이렇게 넣을 건데, 하나는 부가세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요, 하나는 정보 없이 그대로 입력하고 저장만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하단에 저장 전표라는 버튼을 누를 거예요. 자, 이 저장 전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똑같이 저장이 되긴 하는데 분개 처리된 내역을 같이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출결의서는
자동 붕괴되는 전표라서 내가 직접 붕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붕괴되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동 붕괴했나라는 게 궁금하신 분은 하단에 저장 전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붕괴 내역이 떴어요. 자, 윗줄이 제가 부가세 정보를 넣은 것이고요. 밑에 줄은 정보 없이 저장을 했습니다. 자, 차이가 어떤 게 될까요? 부가세 정보를 넣은 항목은 계정의 금액이 다릅니다. 왜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부가세 관련 계정으로 추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계 전표 입력한 내역에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복리후생비라는 판관비 계정 금액은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부가세 내역을 찍지 않을 경우는 부가세 대급금 붕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입력한 10,000원이 전부 다 복리후생비로 반영이 될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중에 우리 회사는 이런 내역 입력하는 거 몰라서 그냥 지출결의서에 금액만 찍고 저장했는데 이걸 다 수정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선택입니다. 일단 이 추가 정보의 부가세 내역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래처들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자, 그건 어떤 회사냐면 교재 보시면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자, 우리 추가 정보라는 건 과세 증빙 자료 내역을 입력하는 부분이라서 이카운트에 세무 메뉴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추가 정보를 정확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즉, 우리 회사는 세무 대리인분 안 계시고 이카운트로 직접 자체 기장 다 할 거예요. 세무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내가 이카운트 자료를 기반으로 직접 만들어서 이 자료 그대로 홈택스로 넘길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역을 정확하게 넣으셔야 나중에 홈택스의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누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요, 부가세 신고서 이카운트로 안 만들고요, 세무 기장도 다 맡기고 있어요. 대리인분 계셔서 그분이 신고해 주시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선택인 거예요. 아까 제가 붕괴되는 내역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메뉴를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때 부가세 관련된 계정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말인 즉슨 내가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부가세 관련 금액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추가 정보를 넣지 않으면요. 근데 또 이제 이카운트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의 층이 워낙 다양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부가세 관련 관리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카드로 얼마 썼고 그냥 카드로 돈 어떻게 우리 지출했냐 이런 것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가 정보 기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기준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회계 쪽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출결의서라는 전표를 작성할 때에 부가세 정보를 넣는 추가 정보 항목이 별도로 있고 이쪽에 데이터를 별도로 기재를 해 놓으면 부가세 관련 내역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고 부가세 신고서까지 넘길 수도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입력했던 금액 그대로 장부에 넘어간다. 네, 그 기준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회사 기준에서는 이 카운트를 어디까지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궁금하신 부분이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받은 것도 여기다 써야 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밑에 써놨어요. 지출결의서 입력 버튼은 현금 영수증이나 또는 신용직불 체크카드 영수증, 즉 세금 계산서 말고요. 영수증 관련해서 받은 것들만 지출결의서 쪽 추가 정보를 기재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계산서,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수령할 경우는 이쪽이 아닌 별도의 계산서를 입력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증빙자료 유형에 맞춰서 입력하는 메뉴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메뉴를 어떤 상황에서 입력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배웠던 지출결의서의 추가 정보는 영수증 관련해서만 기재해 주시면 된다는 점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교재에 쭉 써 있는 부분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여기 또 하나 볼게요. 계정 과목 뒤에 판과 제품은, 자, 이런 질문이 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출결의서에서 계정을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차량 유지비 제가 이렇게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면요, 계정이 2개가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이름이 똑같은데 뭔가 코드도 다르고요. 하나는 5000번대, 8000번대, 그리고 가로치고 제품,
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실제로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교재해놨는데요. 자, 판이라는 제품은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즉, 판관비라고도 많이 부르시는데 이 두 계정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이 계정을 입력한 것에 따라서 이 금액이 넘어가는 회계 출력물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판이라는 계정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 쪽 출력물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판매 및 일반 관리비라는 계정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정은 웬만하면 판이라는 계정을 많이 쓰시고요. 가로치고 제품이라는 계정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드렸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제조업에서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를 함에 있어서 이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 녹여야 되는 항목이다 라고 할 경우 제품이라는 계정은 제품 제조 원가 명세서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한 원가로 녹이는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 항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차량 유지비라는 목적으로 돈을 썼어도 이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업사원분들이 이제 영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쓰고 그 법인 차량에 들어가는 주유비를 계산했다. 자, 그럴 경우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쓴 돈이기 때문에 판이라는 계정을 쓰겠죠. 하지만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고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레미콘 차량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서 그 레미콘 차량에 들어가는 그 기름값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만약에 레미콘을 돌린다? 그럼 제품을 만들려고 그 레미콘을 쓰는 건데 자, 그럴 경우는 제품을 만드는데 녹여야 되지 않나? 그런 경우라면 제품이라는 계정을 쓰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출력물에 반영을 해야 되는 비용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판으로 쓸지 제품으로 쓸지 잘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계정 과목 뒤에 판과 제품은 이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지출 실무 예시라고 해서 아까 지출결의서 추가 정보 부가세 내용 입력하시는 부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찍어놨어요. 영수증에 써져 있는 사업자 번호를 부가정보에다가 넣는구나. 추가 정보에 계산서에 있는 내역들 또는 우리가 아까 봤던 현금 영수증이나 또는 부가세 신고 관련 내역들 입력하시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추가 정보 입력하시는 거 많이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또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 기재가 필요한 회사다.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매입세액 공제란이라는 개념적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쭉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 입출금 계좌 조회와 카드 매입 내역 조회, 자, 요거 어떤 건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넘어가 보시면 가지급금 정산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 정산서는 어떤 거냐면 직원이 자신의 사비를 썼을 때 회사에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내 사비를 썼으니까요. 그 사비 쓴 내 돈 돌려주세요. 라는 목적으로 가지급금 정산서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메뉴는 어디 있냐면 패스트 엔트리라는 메뉴에서 우리 계속 하고 있었고요. 두 가지 전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가지급금 정산서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돈을 쓴 내역이라 사실 지출결의서랑 비슷한 흐름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우리 돈 통장, 우리 회사 통장에서 나간 돈이 아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산자 코드에 여기 확인하셨을 때 누가 자기 사비를 썼냐라는 걸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급금 정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산자 코드가 존재한다. 내가 정산하는 영수증을 쓰는 그 직원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정산자는 어디에 있는 메뉴냐면 회계의 기초등록이라는 곳에 사원 담당 등록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코드 만드는 메뉴가 기초등록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셨을 때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사원 담당 등록이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을 이렇게 우리 직원들별로 쫙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패스트 엔트리라는 메뉴에서 가지급금 정산서라는 걸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내 사비를 이렇게 목적으로 썼으니까 청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입력하는 흐름을 제가 이 실수 문제 7번에 맞춰서 한번 쭉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표대리가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비용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발생했어요. 근데 법인카드를 안 가지고 가서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사비를 썼으니까 표대리가 출장 갔다가 복귀해서 주유비, 이렇게 숙박비, 식대 이런 식으로 돈 썼어요 라는 것을 가지급금 정산서에 입력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정산자는 표대리겠죠. 표대리. 그리고 왜 돈 썼냐 라는 걸 내가 사비 쓴 내역으로 찍어 주시는 거예요. 자, 주유비,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자, 거래처는 지나가던 주유소예요 라고 해서 코드는 따로 없고 주유소 10만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다 똑같이 또 표대리가 사비를 썼는데 이번엔 두 번째 숙박비,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을 많이 쓰십니다. 그럼 여비교통비, 교통비. 그리고 여기도 뭐 지나가는 숙소 5만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식당에서 또 사비로 식사를 했나 보네요. 그러면 똑같은 직원의 이번에 직원들을 밥 먹은 건 복리후생비 많이 쓰시죠? 식당. 그리고 3만원 썼어요. 라는 걸 입력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직원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 얼만가 라는 걸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내역은 어디서 보시냐면 회계원의 출력물 가보시면 자금 현황표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려줘야 될 돈이 어딨지? 얼마지? 라는 걸 이 자금 현황표에서 직원이 자기 사비 쓴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예요. 자금 현황표 딱 클릭하셔서 검색 버튼 눌러주시면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별로 금액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딱 보면 표대리라는 사원이 마이너스 18만 원이죠. 네, 돌려줄 돈이 이만큼이 있다. 라는 걸 마이너스 금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돌려줘야 돼요 라고 하면 이제 회사 돈 통장에서 보내주겠죠. 그게 두 번째 문제예요. 회사는 정산서 확인하고 표대리에게 출장비 18만 원을 520 통장에서 이체해 주었다. 그럼 이제 회사 돈이 나갔으니까 패스트 엔트리라는 메뉴에서 지출결의서라는 점표로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패스트 엔트리의 지출결의서라는 걸 넣어주시면 출금 계좌는 520 통장에서 나갔고요. 돈 아까는 어떻게 나간지 몰라서 우리 가지급금이라는 걸로 달아놨었죠. 가지급금을 이제 실제 이렇게 돈을 줬어요 라는 걸 쓰시는 거고 거래처는 표대리가 사비 쓴 걸 주신 거니까 우리 직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18만 원 이렇게 넣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들이 사비 쓰고 이런 거 정산하는 내역이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지급금 정산서 유용하게 많이 쓰시는 편이라 문제에 같이 넣어봤습니다.